안녕하세요. 백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는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분류를 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딱 만났을 적에 이 사람이 어느 분류 틀에 있는가를 생각하고서 이제 대한다고 하는데, 뭐 다른 분류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의 분류 틀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들어가면 큰일이지만, 그렇게 쉽게 분류를 우리가 하고 나면 자연세계의 그런 어떤 그 복잡함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분류가 좋으려면 이제 모든 경우가 그 분류 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잡다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엔 참 좋지만 자녀 교육을 상담하기에는 그리 좋지 않다라고 분류를 할 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두 분류 틀만 있으면 분류가 어렵죠.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될 수 있으면서 가장 단순하지만 그것이 모든 항목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분류 틀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나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세계의 복잡한 사실들을 다 하나하나 외우지 않고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수학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수학을 하는 사람과 그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있어서는 수학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컴퓨터를 일을 하건 아니면은 집안일을 하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는데, 과학에서도 분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교과서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이런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분류틀이 자꾸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액정이나 플라즈마 상태라는 제4나 제5의 상태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생물을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는 생물에서는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를 하죠. 그렇죠? 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생물 안에서는 또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핵 생물이냐 뭐 진핵 생물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핵이 있는 경우에도 세포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단세포 생물이냐 다세포 생물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다세포 생물 안에서도 영양분을 자기가 생성할 수 있는 식물이냐 동물이냐 균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동물 안에서도 다시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기도 하죠.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면 분류라는 것은 자꾸 세분화돼 가면서 그 안에서의 특징들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20, 3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분류 틀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배우는 새로운 교과서를, 과학 교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시대에는 안 배웠는데 라는 내용들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아이고 이거 엄마를 무식하다고 애들이 깔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저도 항상 느낍니다. 이거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학문이 발달한다면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20, 30년 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랑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느냐 하면, 제가 아래 한글 컴퓨터를 이렇게 자판을 치면 그렇게 많이 빨간 줄이 밑에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자꾸 틀려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뭐 글 쓰시는데 맞춤법 틀리면 저희가 아유 세상에나 맞춤법도 모르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맞춤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즉 발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세대에서 그런 걸 배웠다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러한 변화가 자꾸 일어나면서 점점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물리에서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리에서도 중요한 그 분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하는 분류와 자석에 붙느냐 붙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물질들을 물리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실험을 좀 하려고 이 장치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준비물들을 쭉 놔뒀는데, 여기 장치가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그 전류계와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 끝을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제가 물건들을 연결해 보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바늘이 움직이고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은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자석이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석을 가져왔습니다. 자석에 붙는 것은 그 자성을 띠는 물질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의 장치를 가지고 제가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자석에 붙는지 안 붙는지, 전류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들이 여기는 4종류의 금속 조각들이 있어요. 다 비슷해 보이시겠지만 이것은 구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연, 철, 알루미늄이에요. 이렇게 4종류의 가장 흔한 금속들을 준비하고, 플라스틱 자, 그 다음에 클립,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전들이 있어요. 이것도 10원짜리 동전하고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이 약간 그 구성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고, 또 종이하고 유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이 금속들은 그 자석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금속들은 자석에 붙을 것 같으세요? 다 붙을까요? 그러면 뭐가 붙을까요? 제가 구리, 아연, 철, 알루미늄을 준비했어요. 철만 붙을까요? 네? 알루미늄만 안 붙고 다른 건 다 붙을까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자석에 붙는지 안 붙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구리에 제가 댔는데 안 붙죠? 아연에 댔는데 안 붙죠? 철에 대니까 붙죠? 자, 알루미늄에 대니까 안 붙어요. 계속 보면 저기 그 플라스틱 자도 안 붙죠? 물론 다 아시겠지만 유리도 안 붙고 종이도 안 붙죠? 클립은 어떻게 될까요? 클립은 붙죠? 자, 그러면 동전은 어떨까요? 동전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까요?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한 반반 되네요. 제가 붙여볼게요. 100원짜리 안 붙죠? 10원짜리 안 붙죠? 50원짜리 안 붙어요. 이게 우리가 동전이라 그러죠, 동전. 그 동이 구리 동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분은 구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리가 안 붙듯이 동전도 안 붙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셨죠? 네. 여러분 초등학교 자녀분들 보내시면서 집안에 자석은 항상 굴러다닐 거예요. 하지만 그 자석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해보는 실험을 하기는 드문 일인데, 한번 자녀분들하고 오늘 내기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류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4 금속들은 전류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다 통할까요? 그러면 뭐만 통하고 뭐는 안 통할까요? 철은 통하고 나머지는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구리 통하고 철 통하고 알루미늄하고 아연은
안 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리 통하고 철 통한다고 하셨죠? 자, 구리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바늘을 좀 봐주세요. 제가 구리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지금 연결이 정확히 안 된. 통하는 게 보이세요? 바늘이 움직였죠? 예. 자, 구리는 통했어요. 자, 아연은 아까 안 통하는 것에 속한다 그러셨죠? 자, 아연을 연결해 볼게요. 아연 통하죠? 자, 그 다음에 철은 아까 통한다 그러셨죠? 철 통하죠? 자,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은 안 통한다 그러셨어요? 알루미늄 통하죠? 50점이에요. 그러니까 4개 중에 반 맞고 반 틀리셨어요. 자, 모든 금속은 다 전류가 통해요. 자, 그러면 플라스틱은 맞추실 수 있겠죠? 플라스틱은 연결해도 안 통하죠? 종이는 당연히 안 통한다는 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안 통하죠? 유리도 안 통하겠죠? 자, 그러면 질문,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석은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실험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집게들은 다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붙죠? 자, 자석에 이렇게 붙는데 전기가 통하나요? 아니요. 안 통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하는 성질과 자석에 끌리느냐 끌리지 않느냐 하는 성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다른 걸 해볼까요? 동전은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안 흐를 것 같아요. 아까 자석에도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안 흐를 것 같죠? 자, 보여드릴게요. 동전에 이제 막 바꾸시는 거죠. 흐를 것 같기도 하다고 바꾸셨죠, 말. 아까 제가 동전은 거의 구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이 구리판 자체가 전류를 통하기 때문에, 그쵸? 동전이 전류가 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분류들이 막 혼동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쵸? 자석에 끌리는가 끌리지 않는가랑 전류가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 사이에서 분류들이 막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그 분류틀을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크게는 물질을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특성은 자성을 띄는가, 자석에 붙는가, 자성을 띄지 않는가 하는 걸로 나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가로 나눌 수 있죠. 물론 요 라인에서 자성은 띄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 것. 이렇게 두 종류와 또 여기에서 자성은 띄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는 것. 이렇게 4종류로 나눌 자성도 띄지 않고 전류도 흐르지 않고 이렇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말이에요. 이렇게 자성도 띄고 전류도 흐르는 게 뭐였느냐 하면 아까 철 같은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철은 자석에도 붙었고 전류도 흘렀어요. 자, 그런데 아까 자성은 띄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혼동시켰던 것인데 바로 자석이죠. 자석은 자석에 붙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석은 자성을 띄는데 전류는 흐르지 않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자성은 띄지 않는데 전류가 흐르는 것이 대부분의 금속들이었죠. 알루미늄, 아연, 제가 이렇게 영어로 쓰면 이제 어려우실 테니까 뭐 알루미늄, 아연, 구리 이런 금속들이 대부분 자성은 띄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성도 띄지 않고 전류도 흐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유리, 종이,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아까 관찰했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들을 이러한 전자기학에서는 4종류로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자성을 띠는 건 전류도 흐를 것 같고
자성을 띠지 않는 건 전류도 안 흐를 것 같다는 이 두 분류 틀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혼란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분류틀이 너무 단순해지면 예외를 집어넣을 곳이 없어서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분류틀을 좀 더 이렇게 세련화 하시면 이 독립적인 두 성질이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각각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기 전자기에 있어서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물질들이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물질들은 원자라는 기본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원자. 저희 원자에 대한 생각은 돌턴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지울게요. 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돌턴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이 원자가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생각을 했죠. 그 전에 기원전에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과학자적인 어떤 실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고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원자의 존재,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실험 결과들과 연구를 통해서 이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부터 원자라는 것은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자 핵은 전하를 띄어요. 양전하를 띄는 것과 이제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다시 나눠진다고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노벨상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고 이 원자 핵을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또 발견해서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런데 이 러더포드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물리학자인 줄 알고 연구를 해오다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빨리 화학자 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지금까지 물리학자로서 일을 하다가 화학자가 순간 변신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자, 이 러더포드는 이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이렇게 원자핵이 가운데 있으면서 전자가 궤도를 돈다고 이야기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보어입니다. 자, 이걸로 그 당시 20세기에 엄청난 노벨상들이 쏟아졌어요. 이 원자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것은 다 밝혀졌고 요새 연구하는 건 뭐냐, 이 원자핵을 막 쪼개서 소립자 물리학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을 다시 쿼크나 렙톤 같은 걸로 막 쪼개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을 하는데 우리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소립자까지 가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더 이상 쪼개지 않고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이때 이 전자라는 것이 음전하를 띠고 원자핵이 양전하를 띠는데 이 전하를, 이러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쪽에 판서를 하면은요,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또 이 전자를 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석을 움직이면 유도전류라 그래가지고 또 전류가 흐릅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과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이 전자 때문에 가지게 되는데 마치 그게 샴 쌍둥이 비슷한 거예요. 항상 무엇이 있으면 그 옆에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는 분류틀 중에 꼭 자성을 띌 때 전류가 흐를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두 성질은 똑같은 성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이지 자기장이 즉 전류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들이 좀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실에 이제 클립을 이 핀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자석을 이렇게 붙여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띄어놔도 자기장에 의해서 클립이 이렇게 서 있죠? 네. 핀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 구리판을 중간에 넣는다면 이 핀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끼워 넣으면 떨어질 것 같죠? 네. 제가 이렇게 차단을 해버릴 것 같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구리판을 사이에 끼워 넣을게요. 전혀 상관이 없죠? 아이고, 제가 너무 떨어뜨렸나 봐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제가 플라스틱 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제가 알루미늄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규칙성을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3세번이에요. 자, 어떻게 될까요? 맞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철을 가까이 다는 순간 밀리면서 뚝 떨어지죠. 이게 철이 아까 어떤 특성이 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철 자체가 자석에 붙는 유일한 금속이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장을 혼란시킬 수 있는 게 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떨어지죠. 자, 다른 유리나 종이를 해도 마지막으로 유리나 종이는 안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쵸? 제가 가위를 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저희 왜 이불이나 천을 자르는 두꺼운 가위예요. 자, 이 가위를 제가 가까이 가서 이 사이를 마치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것은 안 떨어지죠? 자, 그런데 아까 얇은 철판은 똑 떨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얇은 쇠로 된 가위를 제가 가까이 가면 아까와 똑같이 떨어집니다. 신기하시죠? 이것은 이 철판의 두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판의 두께가 두꺼우면 그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시 자석이 돼서 밑에 있는 핀을 잡아당기는 거고요. 이것이 얇으면, 이렇게 아까 요거처럼 얇으면 이게 자기장 차폐라고 하는데 얘가 자기장을 이동시키면서 밑으로 자기장이 전달이 못 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차폐하려고 하면 자기장 차폐 어렵죠? 전문 용어지만 자기장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오지 않도록 자기장을 차단하려면 반드시 얇은 철판을 써야지 두꺼운 철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는 다 아까 구리도 통하고 다 통했죠? 그래서 이 전기장을 차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리 동전 같은 거, 그러니까 동전을 컴퓨터 옆에다 놓으면 전기장을 차폐한다고 상식에서들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자기장을 차폐하려면 반드시 쇠로 된 철판을 쓰는데 그럴 때 반드시 얇아야지만 차폐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상식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2종류의 포크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싸구려 포크고 하나는 비싼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살 땐 잘 모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흔한 금속이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만들려면 철을 많이 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렇지만 철만 섞으면 다 녹슬죠. 식기들이.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녹이 안 슬도록 만들지만 비중이 철이 제일 많을 적에가 제일 싼 식기류가 되는데요. 제가 둘 중에 어느 게 비싼지 눈으로 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자, 제가 자석을 이렇게 대봤을 때 자석이 이렇게 끌리는 식기는 말이에요. 철이 많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식기는
자석이 붙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속고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자석을 좀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비싼지 싼지를 이거 가지고 대보셔서 결정하시면 아마 속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전기와 자기에 대한 성질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볼까요?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자석이 전류가 흘려서 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걸 봤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이 자석이 말이에요. 꼭 금속처럼 생겼죠? 뭐 이렇게 철이나 뭐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대부분의 금속들이 전류가 다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자석도 전류가 흐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석은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금속 산화물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화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것, 그것을 우리가 산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산화. 우리가 이렇게 산화됐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양이온, 이렇게 하나가 빠져나가면 플러스만 남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또 하나가 들어오면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간 건 어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음이온이 되죠. 그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히 결합한 것들을 우리가 산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종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석입니다. 그건 마치 소금 결정하세요? 소금 결정 잘 보면 단단하죠? 네. 그것도 양이온, 음이온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요. 소금이. 자, 그런 물질들로 이런 자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석은 금속과 달리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네, 선생님 실험에서 잘 봤는데요.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이 다 구리로 만들어졌나요? 구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시면 그 100원짜리는 백동이라 그래가지고 백동이라 그래서 구리하고 니켈하고 섞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누렇죠? 황동이라 그래가지고 구리하고 아연하고 섞어서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50원짜리는 비슷하지만 백동 비슷하지만 백동이라고 안 하고 양백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리, 니켈, 아연을 모두 섞어서 만든다고 해요. 제일 많은 금속이 들어가 있죠. 50원짜리에. 자, 이렇게 조금씩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다양한 성질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 저녁 때 자녀분들하고 이 자석을 가지고 이제 한번 내기 같은 것도 해보시면서 이 자석에 붙을지 혹은 전류가 흐를지 내기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자녀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